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드디어 700원을 넘었네요. 며칠째 700원 밑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700원을 넘어버렸어요.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리플이 최근 크게 오른 것은 당연히 이번 달 6월 13일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13일 날 힘원 문서의 내용을 발표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이죠. 자,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좋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 13일 날 나올 그 힘원 문서의 내용은 또 조만간 있을 그 소송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판사가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힘문 문서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리플과 SEC 간에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정황들과 또 이 암호화폐를 두고 미국 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리플과 SEC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조만간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할 그 담당 판사인 그 토레스 판사 있죠. 토레스 판사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정부가 그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소송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중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 미국 의원들이 이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를 판별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법안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SEC가 리플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보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세계 2위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 있죠. 코인베이스 CEO가 SEC에게 질문을 했죠.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 뭐가 잘못이고 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린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EC가 제대로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만 가하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죠. SEC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고 좀 명령을 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SEC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국가기관인 우리 SEC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대답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엄청 답답한 노릇이죠. 참고로 SEC가 너희라고 말한 그 너희는 법원이 아니고 코인베이스예요. 법원에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규제를 하면 규제를 왜 하는지, 또 그 규제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으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SEC는 전혀 그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에 미칠 지경이죠. 자, 모든 암호화폐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암호화폐를 산 그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답답한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SEC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운운하면서 리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리플이 죽으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이 함께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SEC가 자꾸만 문제를 삼고 있는 중앙화된 토큰, 그러니까 리플을 중앙화된 토큰이고 증권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까지도 제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특정 암호화폐가 충분히 어떤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다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지금 발의를 한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토레스 판사가 지금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판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거를 발의를 한 거예요. 물론 내용이 일방적으로 리플의 편을 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용만으로 보면 리플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리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내용의 의미는, 그동안은 암호화폐들이 설령 어떤 오류를 겪어서 증권처럼 보일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부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SEC가 뭐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암호화폐가 증권 임대하면서 그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그 리플을 죽여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고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규칙을 수립해서 암호화폐를 잘 발전시켜 나가봐라. 지금 그런 의미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토레스 판사는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었던 점들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추가로 이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서 주장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인이나 딜러가 암호화폐를 수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또 촉구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지금 메타코를 최근에 인수했죠. 자, 리플의 그런 암호화폐 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리플에게는 꽤 플러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번 소송 판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 홍콩에게 암호화폐의 패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우려이죠.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라기보다는 이게 도시죠. 그러니까 홍콩은 과거에 그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영국에 할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97년에 중국에게 다시 반환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홍콩은 이제 중국 거죠. 그런데 이 홍콩이 엊그제 6월 1일 날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 허가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국 언론들은 이제 홍콩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엄청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홍콩이 글로벌 가상자산 센터 구축에서 아주 중대한 진전을 하고 있다고 극구 칭찬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규제와 허용을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제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바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지금 미국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SEC가 리플을 놓고 마냥 뭐 규제 일변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의 이런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은 중국이 홍콩의 암호화폐 허브 야망에 대한 조용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에 중국 시장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서 아주 막강한 존재였죠. 그런데 2017년에 중국 인민은행이 ICO, 그러니까 가상화폐 공개죠. 이 ICO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어요. 따라서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폐쇄되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죠. 이때부터 중국 거래소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갔고 이제 그 무렵부터 바이낸스가 본격 부상하기 시작했죠. 바이낸스는 지금 세계 1위의 거래소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그 암호화폐 금지 조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이제 수혜를 입었던 것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것을 놓고 지금 수혜라고 생각을 안 하죠. 뭐 암호화폐를 미국도 지금 규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내막이 숨어 있는지,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 또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미묘한 패권 심리 싸움이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지금 중국 본토의 그 매스컴들은 엄청 흥분돼 있죠. 왜냐면 미국 규제 당국, 그러니까 SEC 같은 곳이 지난 1년 사이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함에 따라서 바로 홍콩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릴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자,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SEC와 운명을 건 한판 승부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리플이나 미국 탑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의 가혹한 규제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앞으로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주요 거래소들 또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홍콩으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패권을 홍콩이 차지하는데, 홍콩의 암호화폐 패권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차지한다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될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밀린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몰라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이런 걸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 관점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는 결코 암호화폐의 패권을 홍콩과 중국에게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보는 없죠. 중국이 그 바보 짓을 한번 했었어요. 2017년에요. 그러나 2017년에만 해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어두웠을 때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뭔가 판단 미스를 한 거죠. 항상 그래요. 뭐 국가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초창기에는 어떤 뭐 자신들한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이득인 줄도 모르고 뭐 쫓아내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을 받은 그 토레스 판사 있죠. 그 토레스 판사가 그 삼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든 아니면 미국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판결을 하든 지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암호화폐를 두고 어떤 판결을 해야 될지 또 자신의 그 판결이 그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뭐 이런 것을 두고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토레스 판사는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이번 SEC와 리플 소송 판결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리플과 SEC가 합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미국의 미래 발전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부디 조만간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리플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